디지털 휴먼과의 공존. 법칙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 되며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법칙 2.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법칙 3. 법칙 1, 2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 법칙을 본 적이 있나요? 위의 세 법칙은 2004년 개봉한 아이로봇의 도입부에 나오는 로봇 3원칙입니다. 영화 아이로봇은 할리우드의 흥행 보증수표 윌 스미스가 출연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현재도 다양한 케이블 TV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AI와 인간의 갈등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경찰관이던 윌 스미스가 어느 날 로봇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의 죽음을 조사하러 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앞서 설명한 로봇 3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로봇들이 윌 스미스를 공격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죠. 영화 속에는 인류와 공존하는 로봇들도 등장하고 그렇지 않은 로봇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아이로봇에서 다룬 주제는 과거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던 주제입니다. 과연 인류의 시대가 끝나고 AI의 시대가 도래할지에 대해 사람들은 흥미로움과 두려움을 같이 느끼곤 했죠. 앞서 언급한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비슷한 화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로 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AI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인간과 AI가 세계의 대결을 펼치며 이 구도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AI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결은 한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지만 4차전에서 이세돌 기사가 기가 막힌 한 수로 알파고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AI와 인간의 바둑 대결을 시작으로 AI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AI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메타버스와 AI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AI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꿈꾸던 AI의 원형은 공상과학에서 시작했습니다.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겉모습이 사람과 같고 사람처럼 움직이며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인류가 생각하는 AI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AI를 사람처럼 구현하기에는 기술적, 상업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사람의 움직임을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로봇 하나에 모두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설령 담아내더라도 상업적으로 상용화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체로 정밀한 기계 부품의 소형으로 축소되면 제작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던 AI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나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사람 형태의 AI는 아직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과 비슷하게 사고하고 말하는 AI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AI가 바로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고하고 말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기계적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그래픽으로 구현된 아바타의 모습이기에 구현하는 데 드는 기술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겠죠. 바꿔 말하면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AI가 발전하기 좋은 터전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한 AI의 발전에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분명히 도태되는 직업군이 존재할 것이며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AI의 발전 이후로도
자신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 미래의 연표를 저술한 유명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2030년이 되면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 세계 일자리 30억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 단위로 시대를 정리하면서 2020년대를 직업이 변하는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미래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고위험군 직업은 통신 서비스 판매원, 관세사, 무역, 격리, 사무보조원, 염색, 신발 제조, 플라스틱 제조, 가구 제조업, 조립원, 운송, 회계, 세무 관련업 종사자입니다. 직업 안에 적힌 숫자는 그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을 적은 수치입니다. 모두 90%가 넘는 확률로 사라진다는 의미이니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직종을 보면 주로 제조업이나 회계에 관련된 직종이 많습니다. 이런 직업군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죠. 우선 앞서 간단히 살펴본 직업만 보고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도 듭니다. 이런 화두를 던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시선을 예술 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작곡가, 소설가, 미술가 등 기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불리는 창작의 영역에서는 AI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AI를 너무 얕본 거죠. 이미 2019년부터 미국에서 AI가 작곡한 음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봄이라는 이름의 AI 작곡가가 곡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AI 작곡가의 곡으로 데뷔한 가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AI는 노래도 따라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 한 채널에서 방영한 AI 대 인간이라는 고 김광석 가수의 목소리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모창하는 AI가 나와 화제를 끌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보고 싶다라는 노래는 2002년도에 나온 노래고 김광석이 타계한 연도는 1996년이란 사실입니다. 생전에 들을 수 없었던 노래를 고인의 목소리와 똑같이 재현한 것입니다. 이에 AI 제작자는 자신들이 훈련하지 않아도 딥러닝 기술을 통해 AI가 가수의 버릇부터 바이브레이션까지 모두 따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 작가는 어떨까요? 2016년 일본에서 진행한 소설 공모전에서 AI가 쓴 소설이 예선을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KT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한 AI 소설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도 보면 AI가 썼다고 믿지 못할 만큼 유려한 문장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AI 혼자서는 완벽히 소설을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나 철학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은 AI에게는 아직 어려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을 사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오타도 그대로 따라 적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은 완벽히 사람들을 대체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아 독자들이 AI가 쓴 책과 사람들이 쓴 책 중 골라서 읽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인력을 AI로 교체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의 발언에 돌아가면 2030년쯤 많은 직업이 사라지지만 다른 다양한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19세기 미래의 상황을 예로 들어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19세기에는 미국의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은 미국 인구의 불과 2%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식량 생산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AI나 기계를 사용해서 효율을 향상되면 적은 수의 사람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만큼 사람들은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직업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와 관련된 업종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라질 직업으로 손꼽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와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들이 자동화 디지털 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약 39만 개인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약 7만 5천 개로 5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연구 결과의 전제 조건은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는 산업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변환이 적게 일어나는 산업의 경우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산출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덕분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이 갖는 부분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지난 수십 년간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매년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과연 AI 발전이 우리 시대의 양극화를 해결해줄 히어로일지 아니면 차이를 더 벌리는 빌런이 될지 아직 지켜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AI의 발전이 가져올 실제 세상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AI 발전은 메타버스 내부에서도 근로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일단 AI가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의 내부의 세상은 점점 실제 사회와 비슷한 실제감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간단히 그 변화를 살펴보면 메타버스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개인 비서처럼 자신을 도와준 AI와 함께 일할 겁니다. 특히 기존에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야 했던 수식들과 수치 계산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AI가 대신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언급한 변화들은 AI의 발전을 근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근로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근로자의 반대편에 기업이나 경영자를 놓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AI 발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는 생산 효율성 증대입니다. 기업은 자동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까지 제작하던 제품과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싼 값에 제작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생산할지도 모르죠. 이 사실은 과거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산업혁명 때보다 인류의 발전이 훨씬 가팔랐고 많이 변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은 어떨까요? 그 중심에 있는 메타버스와 AI는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특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사라지리라 예상되는 직업들의 면면을 보면 제조업 관련 업종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말이 앞으로 올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조업이 더는 필요치 않다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존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조업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로봇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속도로 규칙적인 로직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사고나 실수가 발생하는 빈도로 확실히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이는 제조업 회사들에게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 대기업들의 공장의 경우 사람의 실수로 인해 공장 가동이 1시간 멈추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동이 멈추는 빈도만 줄여도 연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큰 이익을 보지만 진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죠.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로만 구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사회, 그리고 즐길 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인 진보보다 콘텐츠 발전이 느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온 VR 게임을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이 좀비를 때려잡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식의 단순한 콘텐츠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히 VR의 기술적 특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VR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면 좋을 거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며 메타버스 컨텐츠에 접근한 셈이죠.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는 더 복잡하고 이용자들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용자 숫자만 봐도 겉만 화려한 VR 게임 콘텐츠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전부인 VR 차트와 같은 콘텐츠가 더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관이 대중화될수록 사람들은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눈길을 돌릴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선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기업만이 새로운 콘텐츠 방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내부의 변화도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AI가 발전하면서 기업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겁니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사무실을 임대할 필요 없이 메타버스 내부의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할 겁니다. 게다가 각종 미팅, 회의 등도 소요되는 이동 비용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회의 장소에 도착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래처 회사에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요소는 모두 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시선으로 디지털 지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실제 세계의 삶 자체가 크게 변할 겁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기존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논리로 볼 때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술 수준이 비슷할 경우 가격 경쟁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해 아낀 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소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빛이 있다면 어둠도 존재하는 법이죠. AI의 발전에 항상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AI는 마케팅, 유통 등 소비자의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AI가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마련이죠. 지금도 SNS를 통해 자동 추천 같은 AI 기능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소비자를 위한 정보 수집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영역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은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보다 AI의 가이드에 따라 개인의 선택 영향을 받는 영역이 커지는 만큼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은 약해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이런 문제점은 기관과 민간, 기업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 적정선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I의 발전은 소비자가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봐도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고 그 콘텐츠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소비자를 데려다 줄 겁니다. 아마 현실을 잊어버린 채 메타버스 세계관에서만 사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현실에서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AI는 소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겁니다. 메타버스 속 AI가 친구 역할을 맡고 어쩌면 연인처럼
사람들을 감싸주는 사회가 될지도 모르죠. AI와 소통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현실에서는 무언가 배우는데 상당한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교육에 대한 비용도 치러야 하고 교육자와의 시간도 맞춰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은 기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180도 바꿀 겁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질문하고 사고하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외형과 목소리를 들으며 말이죠. 예를 들어 중국어를 배우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로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즐거워지고 이에 따른 교육 효율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AI와의 소통이 증가하면서 사람 사이의 교류도 적어지고 단절이 가속화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소통의 부재는 당장 현대사회를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말을 통한 소통보단 휴대폰을 통한 소통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보다 더하면 덜하진 않겠죠.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넘겨버리기엔 사람들의 고통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사회적인 움직임 또한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지털 휴면, AI와의 공존을 근로자, 경영자, 소비자 세 가지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변화를 더 자세하게 나누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변화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들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느 한 가지 입장에 서서 다른 쪽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점점 역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내가 경영자라고 내일의 내가 경영자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영자이면서 근로자이고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주로 산다고 해서 사이버 명령처럼 취급하는 시선은 어찌 보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가치를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며 메타버스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큰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조화입니다. 메타버스의 발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발전하는 AI가 어느 한쪽 집단이 아닌 근로자, 경영자, 소비자, 심지어 살아가는 세상까지도 모두에게 더 나은 경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깊게 협의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